자, 그러면 이제 신해통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신해통공은 유기전 품목은 제외되어 있지만 이 당시 이제 그 소상인과 생산자들이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서울의 상품 거래가 활발해져 물가 강등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자, 이러한 정책으로 이 정책은 이후에도 견지되어 시장 상인들의 침탈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경강상인대 활동은 더욱 그 활발해져 허락 없이 어물조에 설치해 어획물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사상 도구의 경우에는 우세한 자본력과 광범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만큼 이제 교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정부의 상공업 관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시장상인들 세태로 말미암아 사상 도구의 성장이 더욱 촉진되었다. 자, 뒤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사상동은 이처럼 경제와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안정시켜 도시 송상인과 빈민들의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833년의 쌀폭등이에요. 자, 이 쌀폭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1833년에 동막주의 김재순은 시정상인과 김재순이 시정상에 공모하여 쌀값을 안등시키자 도시 송상인과 빈민들이 김재순과 쌀상인들이죠. 예, 이 상인들 공격하여 창고를 불태웠던 것이다. 이천 신해통공은 자유상업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조선후기 공항경제 발달에 가져다 주었다. 나아가서 통공이 애초에 도구를 단속하기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사상 도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권이 장악함으로써 도시 상위층의 분화 및 도시 빈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그다음 앞에는 이제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환경제 발달. 그런데 오히려 이제 원래 목적이 어, 이런 물가 상승을 이제 막게 한 건데 물가 상승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막는 거는 실제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빈민들 물가 상승을 이제 물가 상승이 오히려 그 사상 도구에서 발생이 돼서 빈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이게 이제 한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뒤로 넘어가서 자, 민간 자본과 여기 민간 자본이 아닌데, 네, 이거는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기 적어놨는데, 몇 페이지, 286페이지 표 보세요. 286페이지. 자, 대외무역 발전 관련된 내용 볼게요. 대외무역 쪽. 자, 청나라 무역을 보죠. 자, 조선시대 해외무역은 원칙적으로 4대 교린이라는 정치 외교적 의례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 조선이 4대 의로서 중국을 박물, 즉 조공을 바치면 중국은 이에 대한 담대한 회사품을 주었으며 자, 이와 함께 중국으로 사실 오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자, 조공과 회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의례적인 무역 외에 사행 과정, 그러니까 연행사 왔다 하는 과정에서 각급 가나의 공용을 교육하기 공무역, 그다음 반합법적인 사무역과 불법적인 밀무역이 존재했다. 자, 이때 사무역과 밀무역은 조선과 청나라의 공인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었다. 자, 이러한 형식의 사무역 외에도 사행무역 외에도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사행무역에 비해 경제 논리가 강조되는 무역 형태인 개시무역이 존재했다. 자, 그 개시무역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는 무역 형태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사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요. 자, 이 역관 무역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역관. 음. 자, 역관들은 이제 그 중국에 갈 때 또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죠. 대신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팔포에 해당하는 그런 인삼을 받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사
뭐랄까요? 8번 모욕을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음, 호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호시. 자, 뒤쪽에 넘어가 보면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289페이지 보세요. 후시는 국가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후시를 얘기하죠. 예, 무역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책무 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사상들은 사신이나 역관과 결정한 마부, 신분호권 등의 이름을 빌려 사행당에 끼거나 간부의 대충 무역을 대신해 무역 별장을 명목으로 참여했다. 근데 사행당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끼지 못한 사상들은 사행당이 출국할 때 짐만의 여분을 준비하거나 또는 귀국할 때 사행당 짐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그 진꾼의죠. 진꾼의 명목으로 압록강 너머에는 책문을 투입하여 각종 상품을 교육하고 여기에 심양에서 바치는 방문의 운반 인원까지 지휘하는 단련사까지 학생했다. 원래 단련사는 이런 후시를 감독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이 단련사 감독관이 같이 끼어들게 되죠. 자, 이처럼 책문에서 상품과 상인들이 몰려들게 되자 중국의 간동 상인뿐만 아니라 중국 남방 상인들 책문 시장을 폭주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상인들은 일부 북경에 갈 필요 없이 필요한 부품을 책문에서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강, 해영, 경원 같은 북한 게시처럼 국경 무역 시장은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양국이 공식적인 인정한 무역 형태가 아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문시라고 부른다. 그래서 책문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이제 그 우주상인 만상이 몰래 했던 이제 뭐 완상 후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후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제일 팔렸던 물건이 인삼이죠. 인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인삼은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팔렸는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이 29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인삼 중에 홍삼에서 가공품이 많이 팔렸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을 이제 보면요. 자, 일본은 이제 무역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292페이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기의 약주가 이제 그 체결되면서 일본과도 이제 뭐냐면 그 무역에서 대마도를 이제 그 외교 창구가 이런 대마도 일어나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행무역에서 대마도의 진상과 이해된 회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장소도 그 외관으로 제한됐고요. 이 과정에서 조선이 필요한 가나의 물품도 매매됐으며 이와 별도로 사무역과 밀무역도 행해졌다. 그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일본에 많이 판매했던 것이 이제 인삼이죠. 어, 그래서 인삼은 이제 뭐냐면 판매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순도 뭐냐면 높은 것을 이제 발행해요. 그게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인상 대왕 고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명칭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인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순도 높은 이런 은을 만드는데 이게 인삼 대왕 고운이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세기 이래 일본의 은산출량이 떨어지자 순도 20% 은하까지 반영됐지만 막부에서는 조선과 인삼무역을 위해서 순도 80% 특별 은하를 주조했다. 왕고원 또는 인산정음이라고 한다. 예. 명칭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교과서나 이런 데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인삼무역인데 뭐 각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를 보시면 301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상평통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상평통보. 상평통보에서 이제 정황이 발생했죠. 예, 요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때 농업 생산의 발달과 교환경제 진전으로 인해서 화폐 경제에서도 금속을 소재로 한 명목 화폐들이 발행이 적시됐다. 그래서 이에 국가에서 상평통보를 주주를 하게 돼요. 상평통보는
급속하게 화폐 경제 중심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결과 상품 화폐 경제 발전이 더욱 분화되고 상인 내부에 심화되었다. 자, 그러면 한번 상평 통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정근대 사회에서 돈을 한자로 천하 또는 패, 전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하화폐는 동의 소재를 포기해서 직물된 돈인 포화, 포패, 다종 이 되었으며 저와 저패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있고, 이제 뭐 말의 어원, 정과 패의 어원 같은 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보면 조선전기 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하라든지 조선통보라든지 전패라는 거 이거 발행했는데 제대로 이제 통용이 안 됐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쭉쭉 넘어가세요. 정황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기반한 화폐 경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화폐 교환 경제의 필요량이 통화량이 증가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화폐가 부족한 형상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전황이라고 하죠. 예. 요 전황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여기 그 푸셈에 나와 있는 전황 내용이 약간 이제 뭐냐면 안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건 기본 강의 이제 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내용 정리한 다음에 정황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황은 이제 화폐 보급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화폐 유통 배경은 이제 18세기 후반 세금과 소장의 급납화, 상공업 발달 및 상품 화폐 경제 발전, 경제 성장에 바탕을 했고, 널리 화폐가 이제 유통된 화폐가 상평통보죠. 엽전이라고 부르는 주존도가 여러 관청에서 주주를 했고, 최초로 전국적으로 할패된 활발하게 합회된 그 화폐였다. 상평통보. 예. 그래서 상평통보의 그 확산에 기여했던 인물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 화폐 유통량이 동전 부족 현상이 나요. 이게 물가 하락이죠. 예.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인플레이션 같은 화폐와 물자가 있을 때 화폐가 오히려 많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전황이라는 것은 거꾸로예요. 화폐와 물자가 있을 때 물자에 비해서 화폐가 적을 때 일어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야. 자, 이걸 이제 물가 하락 현상이 일어나죠. 이 물가 하락 현상은 상당히 뭐냐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경제에 타격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대공황도 예,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황의 일종이고, 이거 이제 구한 말 때 이제 했던 우리가 이제 메가다 화폐가 때 일시적으로 이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 부동가 교환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때도 정황이 이제 일어났죠. 자, 그럼 이렇게 화폐가 왜 부족했냐? 그러면 그 당시 화폐가 쓰였던 게 뭘까요? 상평통보죠. 상평통보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건 동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전 외에도 은이 있잖아요. 은. 그럼 은을 쓰지 왜 동전 썼냐? 은은 우리나라에 쓰지 않고 중국에 빠져나갔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사용한 거는 중국에서 어, 은과 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물건을 사오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동전을 많이 사용했어요. 상평통보 같이. 자, 근데 문제는 그 상평통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이 필요하죠. 구리가. 근데 구리가 그 당시 많이 뭐냐면 그 생산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전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화폐의 이제 주조 기능했던 은의 수량이 감소되고, 은은 다 중국을 갔고 동전의 유통 범위가 확대되는데, 문제는 동전의 원료 부족, 구리의 부족으로 유통에 필요한 만큼 주조 발행할 수 없었다. 또 정부가 화폐 관리에서 또 같이 사용했던 게 이제 상평통보에도 면포도 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그 통화량을 관리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포도 같이 사용하니까 동전도 이 면포 수량만큼 너무 발행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동전을 많이 찍어내면 면포도 같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많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서 동전과 면포를 번영 추 그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면포 한 50%, 그다음에 동전 한 50%를 고려해서 화폐를 찍어냈던 거야. 음. 그다음에 이제 교환 경제가 발전되면서 동전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데, 그러면서 동전의 구매력이 상승이죠. 오늘날 말하면 비트코인처럼 이제 화폐 자체가 투기 대상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간청이나 간역 군용 등이 부상대국들이 화폐 자산을 비축을 하죠. 그리고 이걸 또 고리대금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폐가 돌질 못하고 돈이 돌지 못하고 어디에 인제 처박혀 있는 거죠. 예. 창고라든지 땅을 파 가지고 거기 몰래 숨겨 놓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전이 퇴장되기 시작해요. 돈이라는 건 또 돌아야지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황이 발생되는데, 근데 이제 뿌셈에서 좀 잡모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보다가 왜 그러냐면은, 전황에 대해서 인제 얘네들이 인제 공시정황하고 구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황은 뭐 영조 때 발생하고 공시정황 뭐 정조 때 발생하는 이런 식의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전황은 대개 조선 후기 때 전반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평통보가 발행되고 나서 18 세기에서 19 세기 때 전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조 때만 발생된 게 아니라 이미 뭐 그 숙종 이후부터 계속 세조 정치까지, 예,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뭐 순조 때인가요? 예. 그때 인제 뭐냐면 동을 구리강산을 많이 인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동전하고 면포 번영 정책을 포기하면서 동전만 유일한 화폐로 인제 인정하면서 이제 발급량이 늘어나면서 동양이 정황이 해결됐던 거예요. 네. 근데 포세미에서는 마치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만, 뭐 어떤 특정한 영조 때나 이런 시기에서만 정황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나눠 놨는데, 요거는 좀 약간 사실하고 맞진 않아요. 예. 자, 그때 일단 정황의 영향을 볼게요. 정황은 통화량의 부족 현상으로 화폐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했고요. 그다음에 동전의 유통 보급으로 촉진된 정통사회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그래 갖고 인제 조세의 급납화 추세로 동전을 이제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많이 도시나 강산이나 이런 데서 뭐냐면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정통사회가 해체되겠죠. 자, 그리고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헐값을 판매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비싼 걸로 빌려 가지고 이자를 둬서 이제 동전을 빌리든지. 자, 해결책은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왔어요. 예. 회전론과 용존론인데, 요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수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자,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기도 해요. 요 개혁 관련된 내용은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여기에서 결국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인제 해결됐냐, 이게 이제 19 세기 넘어와서 이제 해결됐는데, 첫 번째로는 환물화폐 면포 사용을 어 겸용을 포기하고 동종만 유일한 통화로 인정을 하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된 게 두 번째는 강산 개발을 통해서 동종 발행을 증가해요. 그래서 국가의 주정량을 관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인제 19 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폐 외에도 이제 화폐가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뭐 한과 어원 같은 신용화폐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셈에 나와 있는 게 공시저항이에요. 예, 공시저항. 자, 이 공시저항은 앞에 있는 그 전항하고 좀 약간 구별해서 봐야 돼. 전항은 좀 더 거시적인 경제 입장에서, 국가 자원 입장에서, 차원 입장에서 돈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공시저항은 오늘날만 유동성 위기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이 유동성 이게 뭐냐면, 사업 규모는 되게 커요. 근데 이 사업에서 규모가 되게 크고 이제 회사는 되게 큰데, 어 회사에 지금 당장 수준에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물품을 사 들이거나 지급할 여력이 안 되는 거야. 대부분 돈은 이제 뭐 토지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묶여 있거나 채권에 묶여 있거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돈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 공시저항도 그런 디플레이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체의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현상? 유동성 위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해가 빨라요. 예. 그러니까 같은 정황이지만 좀 약간 결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자, 이건 보면
사상의 상업자본이 공인과 시전상인들의 자본을 압도하는 공시인들의 작업이 부족하는데, 이 상업 사상들의 자본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이 자본을 압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볼 때 시전상인 돈이 쪼달리는, 그러니까 유동성의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자금 부족 현상을 말하는데, 자, 정부의 대책을 볼게요. 자, 공시인들 요구대로 자금을 대여하고 공시인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요. 그래갖고 이제 시전의 유통 독점권이 난전법을 정해서 상인과의 경쟁을 유도해서 정부가 보호 없이 시장 경제에서 맡겨갖고 뭐 자연 도태를 시키든 그렇게 해갖고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번 이제 또 화폐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기출 문제. 자, 이게 이익의 패전론이 한번 나왔는데, 자, 이익론은 이제 중농주의 입장에서 동전 확대에 대한 사업 발전이 오히려 농민을 몰락한다. 그래서 동전을 사용하니까 이익도 있지만 오히려 이 동전을 사용하는 농민들 큰 뭐냐면 어 폐해를 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 보호해 준다. 뭐 그런 내용은 이제 있는데, 자, 이게 패전론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대부분 이제 중농학자나 중상주의 학자들은 어 어떤가 하면 화폐 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용종론이야. 음, 용종론. 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자, 대표적인 학자가 유영원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과 우리나라 화폐 연구를 토대로 국내 유통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고, 화폐를 식량과 함께 중요시했다. 국가의 수익을 지출 화폐 납으로 하고, 그 당시 이제 좀 물품화폐 추포는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면포 중에 좀 질 떨어진 걸 추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화폐의 대용을 써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금지시키고, 가용 비용을 출장비 같은 것들을 금속화폐 지급하자. 자, 정영 같은 사람들은 화폐 유통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농본주의 입각에서 화폐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 그래서 그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 주요 역할을 한 건 인정하고, 전환선을 설치하자. 화폐 주조 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조폐공사처럼 한국은행처럼 이런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기구를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고액전의 통은과 금은과 은하의 주조를 제한할 것을 이제 제한하고, 양화의 주조, 양화는 이제 동함량이냐 은의 함량이 높은 화폐를 말하죠. 그래서 양화의 주조와 화폐 유통에 대한 상품 유통을 장려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여러 이제 시학자의 이제 생각들, 뭐 패전론과 용종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뿌리 깊은 이제 셈에서 이제 볼게요. 포셈에서. 자, 내용을 이제 보면요. 동전을 기반 화폐 경제가 정착됨에 따라 교환 경제가 필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교환 경제 발전 양상은 장시수의 증가에서 확연하게 나타났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 장시는 읍지 중심의 읍내 읍성 중심의 한정 범위 내에서 넘어 농민이 거주하고 생산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러니까 읍뿐만 아니라 일본 면 단위, 니 단위까지 이제 확산됐다는 거죠. 장시의 화폐는 동전이 주요였다. 또한 동전은 거래 수단뿐만 아니라 축적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았다. 자, 이에 발맞춰 국가의 재정 운용도 조금씩 급납 조세와 화폐 지출 비중이 증가되었다. 자, 이와 같이 동전 수요량이 증가되면서 1698년에 이후에 동전 공급, 즉 주전이 중단되었다. 동전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괴리가 확대되고 동전에 대한 투기적 수요까지 거치되면서 오늘날 비트코인처럼 한정된 동전을 가지고 솔직히 이 자체가 교환이나 저장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숙종 말부터 영조 초까지 화폐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하락, 동전의 가치가 상승된 반면 다른 가치가 하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이들 농사가 홍련하는 것에 비해서 돈가 전환이라고 불렸다. 전환. 그래서 어, 동전의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상품의 가치가 하락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가가 하락되는 현상, 디플레이션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숙종말의 영조 초에 어 전반적으로 물가 하락만 있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 숙종말에서 영조 이후부터 쭉 뭐냐면 이런 전황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사회 경제 문제가 돼 갖고 나중에 순조에 가서 때 19 세기 가서야 전황 문제가 해결돼요. 요거는요. 요거는 약간 이제 뭐 부분적인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건 뿌셈이라는 아니나 국편이라든지 뭐 각종 뭐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정황에 관련돼서.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이미 동전이 교환경제 화폐로 정착한 상황에서 농민은 동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산물을 헐값으로 팔아야 했고 동전을 매기로 한 고리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몇 배 수탈당했다. 또한 전황으로 인해서 화폐 경제가 교란되면서 전국적인 교환 경제가 위축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황의 부정적인 영향이죠. 네,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조선 국가는 그 정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했다. 동전 유통 이후에 교환 경제 발전에 인한 부익부 빈익비 사회 심화와 사회 동요를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화폐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이제 지주 부상대우가 축장되고 있던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리대를 통제하고 국가가 동전 사용을 축소하는 한편 동전 대신에 다른 화폐를 사용할 걸 모색하게 됐다. 그래 갖고 이제 이때 다른 화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추포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물품 화폐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비해는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조 때 일어난 이제 화폐 공예제 공시 정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18세기 후반 때 정조 무렵이죠. 자, 정조 무렵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전황이 발생했는데 이 시기 때 이전과 달리 화폐 부족으로 인한 그 교환 경제 교환도 없었고 오로지 서울시장 즉 공시인데 국가의 어용상들이 주 대상이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예, 요 부분은 왜냐하면 전황이라는 건 숙종 이후부터 계속 19세기까지 일어났던 전반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조 때는 뭐 공시 정황이 나왔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황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황하고 공시정황은 엄밀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네, 결이 다르겠죠. 정황은 전반적인 국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고 요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업종에서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돈의 유동성 문제가 일어난 것이 공시정황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공시정황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음. 그것은 교환경제 주도권을 특권상인 공인 및 시장상인에서 사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상의 상업자본이 공인 및 시장상인을 압도하는 공시인들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발생인데 이른바 이걸 공시전환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시전환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지원책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일시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시청상인들의 몰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냥 내버려뒀죠. 예, 자연경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뭐 자세히 읽어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하루 이것까지 다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황의 개념과 그다음에 정황의 발생 배경 음, 이런 것들 그리고 실학자들이 전황을 보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동전에 대해서 어떤 그 동전 유통에 대한 인식 요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관련돼 갖고 교과서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교과서 자료를. 자, 일단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8페이지 펴보세요. 38페이지. 예. 자, 38페이지 지학사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예, 조선후기 때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관련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예. 어, 내용 보면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이야. 세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자, 사상이 성장하고 화폐가 유통되다. 자, 농업과 수공업, 강업이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품 유통이 확대되었다.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공인과 그다음에 서울 및 주요 도시대 사상들 도보행위로 물품을 거래했다. 특히 사상들은 정부의 지방 장치를 연계하여 무다를 교육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었다. 그래서 서울의 경강상인, 그다음에 개성의 송상, 동네 내상, 의주의 만상, 평양 유상 등이 대표적인 유명한 거상들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했던 그 위치들 파악 좀 해두시고요. 자, 이들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참여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 자, 상품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여 18세기 중엽에 전국의 천여 개소에 이르는 장시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보통 5일장으로 열렸으며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들을 교육했고 보부상들이 여러 장시들을 돌면서 다른 지역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 다음에 한 지역의 장시는 인근 장시와 연계되어 지역 시장권을 형성했으며 일부 상설시장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서울 부근의 송파라든지 칠연, 이회, 이연, 누원장, 지방의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 대구와 경상도 대구의 안동, 강원도 대하 등이 상업 거점으로 성장했고 대규모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항구 부근 장시에는 그 객주, 여각, 성상 등이 활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응진, 강경포, 그다음에 강경장, 장원의 마산포장, 뭐 덕원의 원상장이 대표적인 포구장시였다. 그때 이제 포구 사업도 발달됐다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포구가 발달되면서 거기에 이제 포구에서 물건을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여각 주인의 역할이 강해진다고 했죠. 예, 여각 주인이. 그러니까 상인들은 물품을 대규모 거래할 때 어음이나 한 같은 걸 이용했는데 왜냐하면 화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경동보다 이제 는 소규모 거래 때는 좀 약간 편할지 몰라도 대규모 거래 때 뭐 억 단위, 조 단위 넘어갈 때 그걸 다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이제 요걸 이제 지필 그 증서를 주고 요 어떤 특정한 장소 가면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그걸 한을 주거나 어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땡겨 오는 대신에 지금 물건 받는 어떤 한시에 그 돈을 주겠다는 약속 증표예요. 예. 자, 이 어음과 한 같은 신용 관련을 했는데 이 어음과 한은 그 자체가 또 화폐로서 또 이용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상일 때 동전을 사용했다. 동전은 인조 때 시험적으로 사용됐다가 호종 때 상평 통보가 발행되었는데 18세기 후반 이후부터 동전의 세금과 소장 납부가 가능해져 유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등장했죠. 지주와 대상인들이 동전을 재산을 축적산 삼아 쌓아두기만 하여 유통하지 못한 현상이 나왔다. 전황이 나죠. 그래서 이제 동전과 이제 환문의 실세 차이 이후에 고리대도 이제 서행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동전이 투기 대상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걸 통해서 이제 보면 그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고리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나 봐요. 자, 그다음에 이에 이제 일부 학자들은 동전 사용을 금해야 된는 주장을 하게 됐다. 대표적인 패션론을 주장한 이익 같은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국제 무역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양난 후 청과 일본의 국제관계가 회복되면서 무역 거래량이 증가했다. 연행로, 북경을 가는 이제 사절단에 가는 길이죠. 연행로에 따라서 의주에서 중간 개시와 중간 개시와 중간 후시가 이제 열렸고 청해 봉황성에서 책문후시가 개설됐으며 영경에서 공무역과 사무역도 행해졌다. 자, 조선은 청에서 비단, 약재, 서적, 모자, 문방구, 사치품을 수입했고요. 종이와 인삼 등을 수출했다. 그다음 함경도 국경 지역의 교육은 북한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 계시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이제 뭐 해령이라든지 중간 계시 그런 걸 이제 다 북한 계시라고 해요. 참고로 이 북한이라는 말은 함경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경도. 넓은 범위에서 함경도 평안도를 포함하지만 주로 함경도에서 할 때 북한이라고 해요. 북한. 자, 해령에는 매년, 경원에는 2년마다 열렸다.
자, 이곳에는 국가 간의 어떤 공적인 교육인 공시와 양국 간의 이제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한 사시 등이 열렸다. 조선은 그 만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철제 농기구, 소금 등을 수출했고 말과 가죽 제품을 수입했다. 자, 이 북한 게시가 열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 정료 호단이라고 했죠. 이 청나라가 필요한 물자를 이제 조선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 북한 게시 그를 요청을 했죠. 예. 자, 일본은 주로 동네에는 외관이 있는데 이 외관 보이죠? 초당외관이 대표적인 외관인데 어, 외관에서 통해 거래했다. 그래서 조선은 대청무역에 필요한 은과 무기를 제조할 때 필요한 구리, 유황 같은데 유황은 이제 무기를 만들 때 하약을 만들 때 사용했죠. 주로 수입했고 인삼과 무명, 쌀 등을 대금을 지불했다. 또 청에서 수입한 비단과 명주시들 등의 물품을 중개하기도 했다. 이제 일본에선 조선의 인삼을 선호하여 공적으로 허용된 양보다 많은 인삼을 밀거래했다. 자,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거래보다는 상인들이 참여한 사무역이 더 활발했고 특히 의주의 만상과 동네 내상 이를 주도했으며 개성의 송산과 서울의 상인 등 도중에 이제 양자 간 청나라와 일본 간의 그 무역을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를 한 거죠. 동네 내상에서 개성의 송산과 상인을 거쳐가지고 우주의 만상을 거쳐서 청나라 가는 거. 거꾸로 청나라 물건도 이렇게 우주의 만상, 그 다음에 개성의 송산과 서울 상인 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내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 중개 역할을 개인의 송산과 개성의 송산과 서울 상인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국제무역 풍경이 있어요. 대열무역하고 대청무역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선에 나는 인삼은 일본의 수요가 높은 결과 밀거래가 증가됐고요. 한경도 해전과 경원에선 조선상인과 청상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육했다. 특히 청해 혼천 지역과 가까운 경원에선 일상용품도 많이 거래되어 교육에 참가한 청상인들 수도 10,000명이 달했다. 자, 조선상인들은 공급한 곡식이나 소는 혼춘 주민들의 생필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상인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되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도구에서 이제 148페이지 천재교과서의 그 밑에 있는데, 자, 조선 후기 상업활동에서 사상 도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은로서 개성의 송상, 한강포구의 경강상, 의주의 만상, 동네 내상, 평양의 유상 등이 있다. 특히 송상은 주로 이제 인삼 어, 재배를 판매했으며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해서 장시를 연결했고 대무역에 깊이 관여해 부를 축적하였다. 잠깐만요. 예. 여기 넘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시전 그 어디까지 있는가? 예. 경강상이. 예. 경강상이는 한강 근거지도 삼아 미국이나 소금, 어물 등의 운송 판매를 장악했고 부를 축제의 거상으로 성장했다. 자, 사상도구는 정부를 보호받던 시장상인층과 대립했으며 시장의 특권을 폐지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장상인들 특권적 상업체계가 무너진 이후에 독점행위도 근대적 상업 발달로 오히려 저해하였고 발달 오히려 저해했고 영세한 상인이나 직접 생산자로부터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또 보시냐면요. 이게 몇 페이지야? 42페이지 볼게요. 아니, 42페이지 아니라 41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금난정권 폐지 관련된 내용인데 이 금난정권 폐지할 때 최채공이 그 당시 상소를 올렸죠. 이 남인 출신. 그래서 금난정권 폐지 요구에 응해서 정조가 신해통을 내렸잖아요. 그 상소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출 사유인데 최재공이 올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난전을 금하는 법, 금난 정권을 얘기하자. 법은 오히려 유기전이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확대돼 유기전 외에 다른 시장 상인도 금난 정권을 얻게 되죠. 자, 이에 제각기 가게를 벌여놓고 배가 되는 각을 받았는데 평민들이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득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는 사람들은 그 가게를 버리고 버리고선 다른 곳에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예, 그런 거죠. 자, 이 때문에 그 값이 날로 올라 물건값이 비싸기에 신이 젊었을 때에 비해 3배나 5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밑에 보면요. 자, 시장상의 급란정가를 행사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당시 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정종 6.2전 이후에 시장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급란정가를 폐지했다. 그 결과 영세상인들과 수공업자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자유상인들의 사상의 향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예. 자, 그 결과 그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긍정적 결과도 있겠지만 물가는 일시적은 평정됐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사상 도구들이 더 올려놨죠. 예. 부정적인 어, 결과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43페이지인가요? 예, 43페이지 폭우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폭우 사업과 관련된. 자, 거기 밑에 이제 그 택리지에 있는 폭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택리지는 그 조선옥의 대표적인 지휘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지휘과에서는 되게 인문지휘 측면에서 되게 강조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택리지 정도 이름은 외워두세요. 택리지는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포구에서 상호 발전을 보자. 장시가 발달함에 따라 육상 운송과 더불어 수상 운송도 발달했다. 자, 근데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육상 운송보다는 수상 운송이 대세요. 왜냐면 육상 운송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 대규모 운송도 할 수 없고 지금처럼 뭐 도로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 기차들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많은 물건을 가성비 있게 운반하려는 게 수상 운송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 18세기 때 강경파, 원산포 같은 포구들이 이제 상업의 중심지로 부각됐다. 원래 이 포구들은 조창이 있었던 자리라고 했죠. 이 조창이. 그러다가 이제 요것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업의 중심이 부각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포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활동했던 상인들, 선상이라 부르는 경강상인들, 객주, 여각 이런 상인들이 집단들이죠. 자, 선상은 그 선상은 성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에 그 물품을 구입해 포구해서 처분하였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고상으로 성장한 경강상인이 대표적이고요. 그런 한강을 근거지로 해서 그 당시 주로 서남 연해안에 오가며 미국이나 소금, 어물 등을 거래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여러 이제 그 한강을 기점으로 해갖고 뭐 양화진 있고 서강진, 뭐 노량진,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등등 있는데 요때 진은 군사할 때 그 진이 아니라 나루트 진짜예요. 나루트가 이제 한 폭우를 얘기해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아진이거든요. 양아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마포의 양아진.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그 바다로 들어오는 잖아요. 바다로 들어오는 그 길목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와서 이제 이쪽 길은 수심이 깊어. 그래서 바닷배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양아진까지. 근데 양아진에서 이쪽까지 강 쪽으로 들어가려면 더 들어가려면 여기 수심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했던 그 선박을 버리고 좀 작은 강길에 맞는 배로 갈아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양아진이 그 당시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던 거야. 예. 그리고 예전에는 나중에 구한말 때는 여기 때 이제 뭐냐면 외국인도 많이 살고, 예. 그리고 요 외국인 많이 살다 보니까 요 부근에 이제 외국 모지도 있잖아요. 양아진 부근에. 예. 그냥 구한말 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이제 객주와 여각은 각 지방의 성상이 문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을 매매, 중개하고 그 부수주고 운송, 보관, 숙박, 금융 같은 영업도 하였다. 예. 대개 이 객주와 여각들은 출신이 되게만 경강상인들이에요. 경강상인들 출신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외곽 사건에 하나 했던 송파정에 대한 통해서 본 장시의 유통망을 볼게요. 자, 송파정을 중심으로 주변 장시의 장날과 상인의 이동료를 표시한 것이다. 장시는 하루에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상인 날마다 장시에 돌아다니면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송파정의 경우에는 주 5일과 10일 등 한 달에 6차례 장에서는 5일장이었지만 18세기 후반에는 간동지방과 산단지방에 올라온
상품을 도성과 연결시켜 주면서 여기 앞에는 18세기 후반은 이제 누가 상권을 장악했던 시기예요. 이제 시전상인에서 경강상인 집단들이 외곽 상권을 장악을 했다고 했죠. 그때 기점을 해서. 그래서 인제 상설시장으로 발전했다. 또한 송파장을 중심으로 한양과 동남부 지역에 하나의 유통망이 형성됐다.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이제 볼 게 43 페이지, 그다음에 44 페이지 도고상인들 좀 볼게요. 도고상인들. 자, 여기 이제 도고상인 항상 나오면 이 박지원의 허생전이 나온다고 했죠.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이 허생전 관련된 서류들이 한번 나와 있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박지원의 소설 허생은 가구를 포기하고 돈 만냥을 빌려 과일을 매점 매석해서, 이 매점 매석 자체가 도구예요. 큰 돈을 번 인물이다. 조선 후기에는 실제로 허생과 같이 자본을 운영하여 부를 축적한 상업자본과 도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대규모 상업 활동이 주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권력에서 소외된 허생과 같은 인물이 스스로 자본을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속에서 이루어진 상업자본가의 하락은 독립수공업체 성장, 덕대 강상 경영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를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이해된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45 페이지 좀 볼게요. 화폐 유통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요때 이제 화폐 유통에서 이제 그 관련된 상평통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죠. 숙종 4년에. 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 상호의 발달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한과 어업 등 신용화폐도 사용되었다. 자, 이전에 정부가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켜졌으나 널리 사용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경제, 농업 중심의 자연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 후기 때 농업 생산이 증가되고 상업이 발달되면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누구나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고 세금뿐만 아니라 소장료도 화폐로 납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 기초과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세금이라는 지세 급납화. 그러니까 급납하죠. 세금을 급납하는데 소장료도, 그러니까 이제 화폐 이 세금이 이제 급납화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소장료도 화폐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화폐 지대를 받게 되죠. 이 급납화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요거 또 이제 같이 연관돼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대모형 인기 상품 인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삼은 중국의 비단, 일본의 은과 함께 조선시대 때 동북아시아 무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무역품이었다. 그래서 17세기 초에는 일본에서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인삼 대왕 고음이라는 순도 높은 특수화폐를 주조할 정도 인삼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자, 이 화폐는 120개가 있어야 조선 인삼 한 근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삼옥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 그 국경지대 인삼 무역을 독점 거상되었는데 중국인들은 조선 사주에 따라오는 조선 상인들을 통해 인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사신간의 앞에 인삼을 차려놓고 인삼 거래를 했다. 그 규모가 매우 컸다고 했다. 자, 이런 것을 무슨 무역이라고 했죠? 팔포 무역이라고 해요. 팔포 무역. 역관들이 주로 이제 했던 무역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인삼 무역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게 몇 페이지죠? 예, 45 페이지니까 39 페이지? 음. 이거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적어 놨긴 했는데 44 페이지. 예. 44 페이지, 42 페이지는 도구 활동 관련된 내용. 요거는 이제 아까쯤에 읽었던 거 겹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읽었네요. 예. 이렇게 음, 다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과정을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거기에 이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물도 이제 같이 교환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산물이 이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강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금이나 은이나 철이라든지 또 대모에게 또 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만드는 또 수공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상업의 발달은
수공업과 강업의 발달과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한국사 통론 이제 들어가 있고 다시. 음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찾아서 예. 자, 먼저 이제 수공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수공업. 자, 조선 후기 농업의 병동 및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과 함께 수공업과 강업도 예, 발달했다. 자, 이때 이제 수공업은 종래 간형 수공업을 이제 세트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고려 시대 때 영향을 받았고 그 이 직인들이 이제 뭐냐면 공장 안에 이제 등록한 다음에 공인들이 여기에 3번제도 운영을 했다고 했죠. 대신에 군역을 이제 뭐냐면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군역 제도가 이제 바뀌죠. 그래서 면포를 주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납포장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납포장. 게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는 간형수공업이 이제 필요 없게 돼. 왜냐면 시장에 가면 물건들이 많잖아. 그래서 대신 정부에서 물건 사오는 방식으로 하죠. 다만 이제 국가의 필수적인 것들, 그래서 무기를 만들거나 동전을 만드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냐면 그 물건 사오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간형수공업을 세트하게 돼. 그러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사형수공업이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인들은 그 장인세만 납부하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면역을 직역을 이제 면제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이때 이제 수공업은 종래 간형 수공을 세트하고 사형 수공이 성장한 추세 보였다. 자, 무기나 왕실의 자기 제조는 뒤늦게까지 강형 수공에 남아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사형수를 전환하는 등 뭐냐면 모든 수공 분야가 사형화됐던 것이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무기라든지 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사형수공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다른 책하고 좀 견해가 달라요. 요거는요. 예. 자, 이런 추세에 따라서 18세기 말에 정조 때는 정부가 공장안을 폐기하고 공장안을 근거로 해갖고 아까 이제 조선전기 때 이 공인들 동원해갖고 이제 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포를 받든지. 그 대신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공장을 폐지시켜서 그 장인세만 납부하면 그냥 면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공장들은 독립적인 사용수공업자가 돼서 장인세 부담을 하는 대신에 자유롭게 제품 생산을 정량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간형수공을 쓸 때는 부육제 변동과 상품화폐 경제 진전에 여유한 것이었다. 자, 부육제 변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죠? 군역 대신에 직역으로 이걸 하게 되는데 군역 자체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도 이제 납부자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아예 공장이 없어지고 공장상을 납부하면 자유롭게 상공 뭐 활동할 수 있다고 했죠. 제품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본래 강영수공은 공장 안으로 장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진발한 부역제도 운영됐는데 18세기 부역제 전반적인 해이가 그 유지가 어렵게 됐다. 반면에 사장들은 제품들의 품질 가격 면에서 간장대 그것보다 앞서갔으며 이런 추세는 정부에서 몇몇 물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을 임명하는 운영제도 채택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요 간장과 사장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엄밀히만 구분은 잘 안 돼요. 왜냐 사장들이 동원될 때는 간장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간형 수공업 안에 전문적인 그 정석 수공업자도 있어. 예. 그거 있지만 일단 그런데 이들이 이제 또 뭐냐면 부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개인이 되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간장에서 물건을 만든 태도와 사장에서 물건을 만든 태도 달라지겠죠. 간장에서 있을 때는 자기가 아니니까 갖다 팔잖아. 그냥 마음대로 만든 데만 해서 사장은 좀 정성스럽게 만들겠죠. 그게 직접적으로 돈이 되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 양상 대동법 이후에 더욱 두드러졌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진전은 그런 경제적 조건을 적용했다. 자, 이때 이제 사용수공업자들은 대개 공인이나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품을 이들 공인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라고 하죠. 미리 자금을 받고 원료를 받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선대지는 어떤 식으로 되면 상인 물주가 있어요. 상인 물주가 있고 그 밑에 각각의 공정의 공인들이 있죠. 예. 그래서 상인 물주들이 공인들에게 물론 자금하고 원료라든지 집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줘.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고 이제 나서 그 다음 작업 넘을 때 상인 물주에게 그 제품을 넘기면 다시 이걸 상인 물주들이 이걸 주고 여기에서 만드는 걸 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각 공정마다 상인 물주들이 개입돼 있어요. 작업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예. 자, 그래서 이 상인 물주들이 미리 자금을 주고 그냥 만들겠다 해갖고 이걸 선대제라고 해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주고 이걸 유통시킨 건 상인 물주들이 하는 거야. 그 상인들이 왜 이렇게 자금을 주면서 공인들을 이렇게 그 일을 하도록 했는가? 안정적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공급량을. 예. 그래서 이제 상인 물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들을 예속화시켰어. 근데 대부분 공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예속돼 있지만 상당 좀 일부 공인들은 독립수공업자도 활동을 하게 되죠.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수공업자들은 상업자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이에 의존했으며 자, 아직 독자적인 어, 제품을 생산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산업자본하고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수공업자 가운데 일부가 독자적인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났게 되는데 이러한 장인들 독립영상은 특히 철기와 유기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솥을 만드는 무쇠장이나 의 경우나 안성이나 그다음에 정주 등의 유기 명성지에서 수공업자들은 임 노동자들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기까지 이르렀다. 자, 이들 사용 수공업자들 직접 생산과 판매는 기존의 간원상인들, 시전상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난전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난전 유형에. 어, 그다음 시전상인들과 독립된 수공업자들 집단 간의 어떤 그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다툼 세 번째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후반에 뭐 이염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자전, 상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참고로 이 상전은 원래는 이게 뭐냐면 독립된 수공업 집단이었는데 나중에 시정상인 집단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예, 전업을 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수공업 발달은 주로 도시의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농촌에서 전개되었다. 농촌의 수공업은 그 일부가 자영 수공업 성장해 갔고 농가부업의 수공업도 전업화되는 추세를 이었다. 자영 수공업의 성장이 앞선 곳에는 수공업 지역인 점촌이 이루어졌는데 이 점촌이라는 건 뭐냐면 어, 이게 이제 같은 물종을 가지고 있는 그 생산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촌을 이룬 거야. 예. 그래갖고 하면 상당히 빠르겠죠. 그래서 그 물건의 앞에다가 이제 그 점자의 이름을 붙이는데 예를 철기점 같은 건 철기를 많이 생산하고 유기점은 유기를 많이 생산하는 마을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점촌들이 형성돼 있어. 그래서 철기전이나 유기전을 비롯해서 자기전, 와기전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농촌 수공업에서 이제 볼 때 이제 또 부역 수공업이 있는데 연집, 견집, 모씨, 마직물 같은 직물 중심으로 발달됐다. 종전에는 자가수요와 조세납부. 그러니까 면집 같은 경우는 조세납부용 쓰잖아요. 자, 조세납부를 위해서 생산하던 종대 벗어나 점차 상품 생산 단계로 접어들게 됐고 이들 정업으로 하는 농가도 증가됐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직포기기의 개장도 추진되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이 발달하면 동시에 그 수공업 제품의 원료가 되는 뭐도 필요하겠어요. 어, 철이라든지 각종 구리라든지 이런 것도 각종 그 금속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강업도 발달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수공업 제품의 유통 및 수요 증가는 그 원료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강업의 발달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강업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요걸 제가 좀 다른 책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 구편이나 뭐 여러 가지 백과사전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표도 만들었어요. 이걸 좀 표도 정리해 놓고 보고 나서 강독하기로 하죠.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몇 페이지인데 이게 제가 보여 드려야지. 자, 조선의 강산업. 제가 이거 표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교과서라든지 뭐 통문을 읽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주변의 배경 설명이나 가정들이 다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찾아서 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야. 책 읽을 때. 자, 조선의 강사を보면 이제 조선 초기 때를 보자. 15세기 때. 조선 초기 때는 강상견을 국가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일종의 부역의 일원으로 이제 부역의 일환으로 이제 했는데 지방 수령이 도회관이 돼서 이 필요한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은이라든지 그 당시 또 그런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원했죠. 그래서 강상 개발을 했는데 어 대부분 이제 저항이 심했죠. 도망가고. 예. 그래서 16세기 들어가면 그 강상동원에서 미와 포로 이제 대납을 해. 그래서 미와 포로 이제 주면 미포를 받고 인력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은강이 개발됐는데 은강이 왜 개발됐냐면 그 당시 대명무역에서 은이 결제 수단이었어요. 뒤도 이제 계속 청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은강 개발이 활발했고 민간 자본들이 좀 참여했다. 자 민간 자본들이 참여했던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주로 이때는 훈구파 애들 이네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자, 그 해치법이 발견했는데 해치법이 뭐냐면 이게 은은 은과 관련된 이 은인데 은은 가운데 납하고 연결돼 있어요. 납. 그러니까 은과 납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납을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은과 납을 분리시킬 때 뭘 이용했냐면 수은을 이용했어. 수은. 음. 수은이 있는데 수은은 건강에 별로 안 좋잖아요. 자,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이 빨리 또 분리시킬 수 없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그 누구다 김상동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 해치법을 이제 발견해 갖고 은과 납을 쉽게 분리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어디에 전파됐냐면 일본에 전파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널리 전파된 게 일본이야.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죠. 이 해치법 전파 과정이 일본은 그 당시 전국 시대였죠. 그래서 각국이 이제 부국 강령 정책으로 은강을 개발해 갖고 은을 생산해서 중국 갖다 파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고 했죠. 어, 그 과정에서 뭐 제품이 이화민 은강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의 전파에서 큰 은강 어, 개발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7세기 초 보죠. 양난 이후죠. 이때 이제 뭐 조총이나 하약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 조정과 하약 책임을 각 고을에 위임했어요. 예. 근데 이제 각 고을에서 그거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기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각 고을과 계약을 맺은 그런 특정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무기 제조를 위탁받고 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5군형 이관을 시켜. 5군형에서 조정과 하약을 만들기 시작해요. 요 내용이 그 교과서에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군형에다 조총이나 무기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탄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철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 구해야 될 거냐. 납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 구하는데 강산 개발 걸 당연히 오군형이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오군형이 은납 징수권과 강산 개발권을 갖게 되고 오군형의 강간이라는 감독관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대동법 이후에는 또 대동세 일부를 군수물자 제작의 비용에 또 충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중엽부터 설점 수세제를 실시했어요. 설점 수세제. 자, 설점이라는 건 점이라는 건 강산 시설물이야. 예. 수세는 강산 시설을 해갖고 강산을 개발해갖고 이게 은이든 뭐 동이든 철을 캐면 그걸 바탕으로 뭘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설정과 수세 주체의 차이에 따라서 뭘로 나누냐면 또 세 식을 나눠요. 이 설정 수세제 안에서 설점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가 그 차이에 따라서
셋이 나오는데 17세기 초반 중반 때 실시한 그 호종 때 체흔간제와 그다음에 17세기 후반에 숙종 때 별장제, 그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영조 때 물주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7세기 중반 때 효종 때 이제 그 체흔간제를 볼게요. 체흔간제 보면 예전에 은채굴권이 누가 갖고 있었다고 했죠? 예. 그 오군영에서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운체국과 징수권을 누가 이제 이관하냐면 호조에서 이관을 해요. 네, 호조에서 이관하고 설정은 이제 그 호조의 감독 아래 설정은 누가 하냐? 강상 그 개발은 부상 대구들 참여시켜.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 당시 설정할 때 강상 개발할 때 민들 동원했거든. 근데 반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의 부상대구들 참여를 시켰고 설정을 하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간 자본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거둔 세금을 누가 걷게 하냐면 그 호주에서 파견된 채은관이 걷게 하죠. 예. 그래서 설정과 수세의 주체가 이렇게 설정은 부상되고 수세는 채은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은채기권은 채은관 그러니까 호조한테 있지만 납치굴권은 계속 오군영이 유지됐어. 오군영 강간을 파견해서 그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납은 뭐의 원료가 되죠? 조총 탄의 원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읍과 납이 어 같이 이제 은하고 그러니까 은하고 납이 각기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통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별장제 이제 17세기 후반 숙종에 들어올 때 별장제가 되면서 은납 진수권이 호조 통합이 돼. 예전에 오군영과 그다음 호조가 각각 나눠서 가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17 후반에는 한양 부상대구와 호조가 육착된 별장들을 방해하죠. 이 별장들은 대개 보면 이제 한양 부상대구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설점들 지방의 부상대구들 예, 을 맡겼는데 이게 애들이 이제 아직 자본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안 되고 하여튼 한양 부상대구와 호조들이 육착돼서 별장을 했고 별장이 설정을 하고요. 이때 대개 이 별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또 한양 부성대구에 이제 뭐냐면 머슴이죠.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해갖고 얘네들이 돈을 받아갖고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수세를 담당하죠. 수세. 예, 그러니까 별장이 설정과 수세를 담당하고 실제 경영은 그 밑에 있는 두목이 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별장에 받아갖고 한양 부상대구가 뭐 반을 챙기고 반은 또 호주에 납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강산 개발의 이익이 중앙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선 자체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체가 이제 잠체라는 것은 사채하고 달라. 사채는 개인이 허가를 받고 하는 거고 잠체는 몰래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이 잠체가 발생이 된다. 이때 이제 지방 관료들이 비율을 내주죠. 왜냐하면 벌장가 봐서 이제 뭐냐면 그 강산 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방에 더 걷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걷는 거예요? 예, 중앙 다 올라가니까 지방 관료 입장 올 때는 지방 재정이 궁핍할 밖에 없잖아요. 세수가 주니까 그래서 잠재를 허용해주고 그리고 지방 관료들이 거기 허용한 대가로 좀 챙겨주고 이게 돈 좀 받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반에는 강산에 너무 농민들이 몰려드니까 강산 개발용 같은 강산 개발 금지령을 공포하게 되죠. 정부가. 자, 그다음에 18세기 영조 때 물주제로 바뀌어요. 이제 물주제는 설정수제제에서 별장제가 폐지되고요. 이때 이제 설정은 이제 누구 바뀌냐면 상위 물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지방의 이제 뭐냐 물주들이 커져 나갔어. 나는 이제 자본 규모가 컸죠. 앞에서는 그 17세기 때 중반 때는 지방이 부상되고 그렇게 자본 규모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자본 규모가 큰 상위 물주들이 있고 이거 이제 이걸 호주가 승인해 주죠. 그러니까 수세는 수령이 징수해서 호주가 납부해요. 예. 그래서 종전에는 설정 수세제, 별장제, 설정 수세제는 다 설정이나 수세가 별장이 있지만 이 물주제 아래에서는 그 당시 설정은 상위 물주가 수세는 수령이 이게 징수해서 호주에 납부하죠. 물론 수령이 그중 징수한 것 중에 일부는 자기 그냥 떼죠. 지방 경비로.
자, 그리고 이제 상위 물주는 자금을 대주고 실제 강산 개발과 운영은 덕대에게 맡긴다 또는 용주에게 맡긴다. 자본과 경영의 분리 형성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설정 수세제 자체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마 고종 때인가요? 예, 고종 때 이게 폐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별장제와 설정 수세제가 다른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별장제와 설정수재 안에 별장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설정수재제는 크게 이제 그 설정과 수세 주체에 따라 체응관제, 별장제, 물주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통론이나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국통론에서. 자, 수호 제품의 유통 및 수요 증가는 그 원료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강업의 발달을 초래했다. 잠깐만요. 그래서 조선 초기 이래 강업은 그 명예 세공과 각급 기관의 수요를 위해서 금과 은강이 주로 개발되는데 이것은 강산에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며 수령된 농민의 부역 노동에 동원하여 책취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또한 철도 중앙의 농민들 경작 명작을 기준으로 공초를 국가에 바치는 공초를 공나무를 배당시키고 지방에서는 역시 수령 가나다의 농민 부역에 생산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어, 피역에 대한 저항도 강하죠. 예, 강제시키니까. 16세기 때 부역제가 해제되면서 강산에서 생산력도 저조되고 이에 정부는 농민이 강물 납부를 미포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강산 개발은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는데 자 이때 이제 주로 많이 개발된 게 은강이에요. 대명 무역을 통해서 은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은과 낫을 이제 분리시켜야 되잖아. 낫과 은을 분리시켜서 1503년에는 낫과 은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발견돼요. 이걸 해치법이라고 하죠. 자, 은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이들 계기로 은강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들에 의해서 강산 개발이 더욱 활발해졌다. 자, 조선의 이러한 추세가 더욱 현저해졌는데 우선 강문의 수요가 증대되고 유통 경제가 발달되면서 몰래 채광하는 잠체가 보편화됐다. 이에 호주에서는 자정 조달을 위해서 은강 개발 중요했지만 농민들의 피역 저항이 심각해서 개발 한계가 있었고 마침내 1652년에 호종 때죠. 그 타겟적 설정 수세제가 실시했다. 자, 이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 그 강산 지역에 그 재련관과 부대 시설을 포함한 점을 설치하고 그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본데 원래는 민간이 점을 설치하고 수세를 체험관이 하는 건데 어 아까 이제 민간이 이제 뭐냐면 자본력이 딸리다 보니까 국가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이때 자, 이로써 영세한 민간점을 강산개발 참여할 수 있었고 이를 택지한 그 강문의 일부는 국가에 납세했다. 근데 이제 민간 자본이 이제 참여했다고 해도 활발하지 못했다는 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이 당시 민간 자본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던데요. 근데 이제 17세기 중반 후반 때 들어가면서 17세기 후반 18세기 넘어가면서 민간 자본이 이제 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설정 수지 아래 그 차연간제 설정 수지 아래 당시 이제 숙종 때 별장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설정 수준의 별장을 파견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눠가지고 좀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단계 설정 수세제안의 체응간제고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별장제죠. 네. 설정 수세제안의 별장제고요. 자, 국가에서 민간인들의 감상 경험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 별장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대개 부상이나 대구의 건세가 된 사인이었다. 그러나 지방의 토호나 대상들이 사채 잠체가 여전히 상행했고 왜냐하면 어, 그 당시 이들 대부분 이제 별장들이 뭐 설정하고 수세하는 그 막대한 이들은 다 중앙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료들의 어떤 비호 하에 이런 사채와 잠체가 상행인데 참고로 사채와 잠체 여기 구분 없이 썼는데 실제로는 잠체죠. 예. 사채와 잠체는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사채는 국가의 허락받고 하는 거고
잠재는 국가 권력에 허락받지 않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령하고 이제 그 결탁을 했지만 공식적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체라고 하죠. 잠체가 여전히 성행했고 이들이 수령과 결탁할 별장제를 폐지를 종용했다. 또한 이 제도도 호조가 수세를 독점함으로써 수입을 잇게 된 감염과 군형 같은 강산에 대한 각종 잡세를 부과하는 등 폐단이 생겨서 단천이나 선천, 영덕 등 60개에서 79에 이르는 점들이 18세기 후반에서 열대에게서도 격감하고 많았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영조 때 별장제를 폐지하고 설정수세를 이제 개선하죠. 요때를 물주제 중심의 설정 수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점은 물주가 개선하고 호조가 승인받게 하고 그다음에 설정은 수세는 어, 지방 수령이 수세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요거하고 요런 방식이죠. 자본 여기까지. 자, 정부는 1775년 별장제를 폐지하고 설정 수세를 수령이 직접 단안화도 했다. 이때부터 강산의 운영이 산업자본과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강산 개발 경험이 있는 혈주와 덕대 등이 강산을 직접 경영하게 하여 채굴량 일부를 강제하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직접 채굴하는 강군 가운데 그 농업을 겸하는 계절 농업자도 있었지만 정업적인 임금 노동자가 점차 많아졌는데 자, 한 강산에 대략 100명 정도였지만 수천 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강산에 대한 세금에는 가나가 징수해서 수령이 납부해서 호주에 상납하는 원정세와 수령이 수취한 잡세 등이 있었다. 자, 이를 덕대가 맡아서 납부했다. 그래서 수령이 징수해서 덕대에게 주면 덕대가 가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이제 덕대 강상 덕대와 강상 경우에 이제 물주 상위 물주는 또 자금을 대죠. 그래서 이 상위 물주하고 덕대 그러니까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상 운영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운영 방식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성격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거 항상 요즘에 강조되잖아요. 예, 소유는 이제 상위 물주가 소유하고 있고 경영은 덕대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협업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자본주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37페이지 보죠. 37페이지. 자, 보충자 37페이지 좀 볼게요. 자, 수공업과 강업이 발달하다. 자, 조선후기 때 수공업 활동이 간청이 주도했던 방식에 벗어나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수공업자들은 국가의 장인세를 바치고 자유롭게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조선후기에는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수공업 제품들이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공급할 상품의 수요도 증가했다. 자, 대동법 시행 이후에 공인이나 대상인들이 물품을 제조한 자금을 미리 받고 그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선대제가 성행했고 수공업이 발달에 기여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장시가 확대되면서 수공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직접 팔기도 했고 독립수공업자도 성장하였다. 자, 조선 초기에는 정부만이 강산을 경영하고 개인이 강산을 개발 금지했으나 17세기 때부터 그 허가받은 민간인들이 강산 채굴에 허용하여 세금을 받는 설정수지가 시행되었고요. 자, 18세기 때에는 정부가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강산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었다. 특히 청가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은강 개발이 활발히 뛰었다. 자, 18세기 중엽부터 정부는 농민들이 강산에 지나치게 몰려들어 농업에 피해를 주겠다면서 강산 개발을 금지했고요. 그러나 강산 개발은 말미암아 이익이 많으므로 상인들이 몰래 강산을 캐는 그 개발 잠체가 성행되었다. 자, 18세기 말에는 재굴과 재련이 쉬운 사금 채굴이
상업자본이 몰리면서 근간 개발도 이제 그 활발해졌고, 대규모 강산 개발은 상업자본의 물주가 덕대나 강상제 전문가를 공용해서 그 분업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 그 옆에 이제 설전 수세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사는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강물을 채굴했으나 17세기 중엽부터 정부는 민간인에게 강상 채굴을 허용하여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민간인들이 강업에 활기를 띠게 되는데 첨가 무역으로 은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간 개발도 활기 띄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후셈 자료를 강독을 하겠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가죠. 예, 요거는요.